네, 안녕하세요. 스포티비 축구 해설위원 황대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골닷컴 김현민 기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제 좀 지겹네요, 사실. 그래도 해야죠. 네. 어쨌든 오늘 방송도 한번 저희와 함께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할 것은 무엇이죠? 오늘 방송은 무엇이죠? 주제는? 정말 자연스럽게 물어주시면 안 되나요? 아, 예. 네. 비님 이거 자르지 말고 그냥 뭐야? 넣어주세요. 예. 예, 오늘 다룰 주제는 어떤 것이죠? 네, 아무래도 제가 이 블라우그라나 예.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온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겠죠? 이거 입고 나쁜 소리 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바르셀로나와 이 아틀레틱 빌바오, 아틀레틱 클럽의 이 2019-2020 시즌 대망의 라리가 개막전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경기 혹시 보셨나요? 당연히 봤죠. 짧은 한 줄 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칼럼도 써가지고요, 이걸로요. 네. 예. 메시 없는 발베르데는 X도 아니다. 저도 아니다. 예. 화끈하시네요. 김현 기자님이 이제 칼럼도 쓰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클릭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하면 좀 더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먼저 바르셀로나 선발 라인업 보겠습니다. 포메이션은 늘 나오던 대로 똑같았고요. 골키퍼 테오스테겐, 그리고 알바, 랑글레, 피케, 세메두가 포백 구성했고, 이 부스케츠가 항상 나왔었던 자리에는 새롭게 영입된 프랭키, 데 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윗선에, 윗선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이 세 명의 미드필더 중에 두 명은 카를레스 알레냐, 그리고 세르지 로베르토가 나왔고요. 최전방에는 이날 메시 선수가 종아리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네, 라인업에서 빠진 가운데 그리즈만, 수아레스, 덴벨레가 나왔는데 저희가 가로치고 하피냐 써는 이유가 있죠? 일찌감치 부상 후에 교체 아웃되면서 그러면서 하피냐가 들어왔었죠. 네, 이게 다리 쪽을 계속 이렇게 만질만질 하다가 결국에는 본인이 이제 먼저 교체 사인을 내보내면서 이 라인업에서 제외가 됐고 하피냐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쨌건 이 경기 원정 명단부터 말이 많았죠? 그렇죠. 저희가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미드필더 구성이라든지 공격진은 메시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 공격진은 당연한 건데요. 공격진보다 이제 미드필더 3인 구성이 대용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좋게 보는 입장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부스케츠가 내려오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보였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나머지 두 명이 문제였던 거죠. 두 명이 문제였습니다. 공격진은 사실 유치원생이 왔어도 이 라인업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네, 다음 빌바오입니다. 빌바오는 우나이 시몬 골키퍼를 주축으로 유리 베르치체, 예라이 알바레스, 우나이 누네스, 안데르 카파가 포백을 구성을 했습니다. 윗선에는 다니 가르시아, 로페스, 그리고 무니아인 라울 가르시아, 오스카르 데 마르코스, 최전방에는 이냐키 윌리엄, 또 최근에 또 종신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9년. 처음 봅니다, 9년 계약. 네, 은퇴하겠다는 얘기죠. 이 윌리엄스 이전에 코케가 제가 기억에 8년인가 7년인가를 맺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은 항상 7년이 최다였습니다. 네, 9년. 저도 처음 봤습니다. 네, 어찌됐건 저희가 포메이션, 라인업을 소개해드린 대로 양 팀은 본인들이 평소에 썼던 평소에 가장 즐겨 썼던 이제 플랜 A라고 할 수 있는 전술을 들고 나왔는데 이 문제는 사실 김현 기자님도 언급을 해주셨고 저 역시도 이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프랭키 데용과 함께 나온 이 두 명의 파트너 카를레스 알레냐와 이 세르지 로베르토, 과연 이 미드필더 조합이 최선이었냐? 그렇죠. 압박 그리고 이제 공간의 최소화를 노리는 이 아틀레틱 빌바오라는 팀을 상대로 과연 최선의 조합이었냐? 그러니까 사실 이 압박이 들어오고 그 압박을 유력에 풀어내고, 그리고 이 빌바오의 미드필더진과 좀 강력하게 싸워줄 수 있는, 사실 그 선수들로는 아르투르 멜루라든지 특히 이제 아르투르 비달 존재를 거론하시는 팬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일단 비달 같은 경우는 몸으로 싸워주는 선수고요. 그리고 이제 멜로 같은 경우는 이제 타락하고 풀어내면서 이제 점유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수인데 방식을 두 가지로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왜냐면은 특히나 이제 이 경기에서 라울 가르시아가 공격형 미드필더 이 선수가 원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한 번 또 빵 떴던 선수였잖아. 그때 이제 디에고 시메오네가 이 선수를 톱에 세우면서 상대 이제 압박을 엄청나게 가져가게 하면서 싸움을 시키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래서 전방 압박에 최전선에 선 선수로 활용을 했었는데 딱 이 경기에서 라울 가르시아가 대용을 완벽하게 꽁꽁 묶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죠. 거기서 도와주는 선수들이 너무 없었다는 거죠. 사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대용에 대한 전방 압박, 이건 사실 상대가 아틀레틱 빌바오가 아니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예상은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과연 이 대용이 수세에 몰렸을 때
이걸 같이 탈압박을 해주면서 도와줄 수 있는 유형의 미드필더로 알레냐와 로베르토가 적합했느냐 이게 네. 사실 제일 큰 포인트거든요. 뭐 결국에는 이 가이스카 가리타노 감독이 준비해온 이 압박 전술 라울 가르시아를 필두로 한 압박 전술이 거의 뭐 전반전, 그러니까 후반전에 바르셀로나 좀 살아나긴 했지만 전반전까지는 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전반전은 진짜 뭐 바르셀로나가 한 게 없었죠. 거의 뭐 그냥 예. 중위권 팀 하듯이 했죠. 그냥 골대에 한 번 맞춘 거 제외하고는 슈팅다운 슈팅이 없었으니까요. 사실상 그 골대도 맞춰서는 안 되는 골대였죠. 무조건 넣었어야 되는 걸 골대 맞춘 겁니다. 예, 근데 그거는 그 전 상황에서 수아레스가 조금 거기서 부상을 그쵸, 예, 그 장면에서 부상을 당한 거였거든요. 그 이전 상황에서 예. 이제 부상을 당했고 거기서 쩔뚝거리고 있다가 패스가 와가지고 예, 그 슈팅을 때린 거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상태에서 때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찬스를 뭐 잡은 건데 운 좋게 왔었죠. 네, 매우. 뭐 결국에는 빅 찬스를 또 하나 놓치고만 수아레스가 되겠습니다. 네, 수아레스가 골대를 맞추기 전 이 전반 36분까지의 양 팀의 스탯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전체 슈팅 숫자 네. 5대1이죠. 뭐 점유율적인 측면에 사실 바르셀로나가 가져갔다고 하나 뭐 6대4 정도였고 패스 성공률도 이쪽이 더 많았습니다만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찬스를 메이킹하고 그것을 마무리 짓고 내려오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아틀레틱 빌바오가 바르셀로나보다 좀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게 이제 수치상에서도 드러난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거 디키타카였죠. 디키타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후방에서 볼 돌리기, 무의미한 네. 볼 돌리기를 한 반면에 빌바오는 뺐으면은 바로 이제 이냐키로 공격을 가세를 네. 했죠. 그러면서 이 경기에서 그러니까 빌바오는 슈팅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대한 찬스만 나면은 중거리 슈팅을 좀 과감하게 때리는 형태의 공격을 계속했었죠. 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사실 바르셀로나는 점유율은 높았지만 다소 의미 없는 본인 진영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았었고 아틀레틱 빌바오는 상대 파이널 서드 지역까지 올라갔을 때 뭔가 공간이 조금이라도 났을 때는 슈팅을 아끼지 않는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아레스가 결국에는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발베르데 감독이 선택한 카드는 하피냐였죠. 네. 근데 하피냐가 참 공격진의 일원으로 뛴 걸 본 게 굉장히 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미드필더로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하피냐가 오른쪽, 덴벨레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고요. 그리즈만이 최전방 공격수로, 그러니까 원래 출발 자체는 측면이었지만 네. 최전방 공격수로 올라가면서 이 공격진에 있어서 좀 불가피하게 변화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발베르데 감독입니다. 네, 아틀레틱 빌바오와 바르셀로나 이 전반전 스탯을 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슈팅 숫자는 6대2로 빌바오가 앞섰고 패스 성공률 77대 84, 찬스 크리에이티드, 그러니까 이 찬스를 만들어낸 게 5대1, 이건 사실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네. 그리고 점유율은 뭐 40대 60이지만 저희가 앞서서 언급을 드렸듯이 바르셀로나의 경우는 좀 더 의미 없는 점유율, 빌바오는 이 점유율 자체는 적었을지언정 좀 더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기다가 그리고 또 이제 찬스 크리에이티드가 그러니까 한 번인 이유는 그 수아레스 골대 맡은 슈팅은 자기네들이 만드는 게 그렇죠. 아니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후반 시작과 동시에 발베르데 감독은 미드필더진의 첫 번째 변화를 줍니다. 카레스 알리냐를 빼고 라키티치를 투입을 했죠. 네. 이 라키티치 투입하면서 사실 바르셀로나가 조금 더 중원에서는 괜찮은 영향력을 네.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점유율은 이때부터는 진짜 크게 늘어났죠. 네. 차이가. 거의 한 3대7, 2대8 정도로 늘어났다고 해도 3대7 넘었어요. 네. 왜냐면 경기 전체가 70이 넘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거의 한 2대8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갔었던 이 바르셀로나인데, 그러니까 사실 전반전에 세르지 로베르토도 그렇지만 칼레스 알레냐를 보면, 그러니까 알레냐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러니까 오른발을 쓸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굳이 자신의 주발로 좀 플레이해야 된다는, 글쎄 강박관념이라고 해야 하나요? 약간 그 너무 왼발 위주로 플레이를 하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템포도 끊어먹고, 그리고 이 뭔가 대용이 좀 빌드업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또 그거를 뭐 막상 내려가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알레냐의 선발은 뭐 이날 경기로 단정했을 때는 완벽하게 실패다, 좀 이렇게 봅니다. 뭐 알레냐도 재능은 재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지난 시즌에 가끔 나왔을 때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두 명의 미드필더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부프모스의 알레냐가 나오면은 모르겠지만 이 경기는 대용 바르셀로나 첫 공식 대회 출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선수들과 발을 맞추지 않은 선수죠. 그리고 또 이제 세르지 로베르토도 미드필더로 주전 선수가 아니었잖아요. 원래 안 좋았잖아요. 예, 지난 시즌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알레냐까지 나와 버리니까 네. 이건 셋 다 사실상 생소한 선수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라키티치가 나오니까
원래 그 기존의 바르셀로나 중원이었던 선수니까 이제 그때부터 조금 더 뭔가 빌드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거죠. 네. 네, 실제로 이 라키티치 투입 이후부터 경기 끝날 때까지의 스탯을 잠깐 살펴보면 예. 슈팅 숫자에서는 9대5로 바르셀로나가 앞섰습니다. 그리고 점유율이 사실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82대 10, 뭐 한 18 정도. 83대 17이죠. 반올림만 하면은. 그렇죠. 83대 17. 그리고 뭐 드리블 돌파 성공 횟수라든지 뭐 이제 제공권이야 사실 뭐 빌바오가 뭐 앞섰다고 치더라도 전체적인 스탯에서는 빌바오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운영한 건 확실한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바르셀로나도 제대로 된 공격 전개 이후에 마무리가 좀 잘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공격진에서의 문제점 덴벨레죠. 덴벨레 이날 솔직히 어떻게 보셨나요? 아, 굉장히 못했죠. 네. 예. 거기다가 그거 덴벨레의 더 큰 문제는 그거 나중에 얘기 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뭐 너무 가득하죠. 네. 예. 굉장히 못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패스, 드리블, 그러니까 공격진에서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것을 전혀 하지 못하는 덴벨레의 모습을 보였고. 덴벨레 같은 경우는 도르트문트 시절에 어쨌건 최대 강점은 그거였어요. 이 선수는 그러니까 도르트문트 시절에도 정교함 같은 것들은 굉장히 떨어지는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정교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의외성으로 되게 그러니까 상대를 파괴하는 유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패스 성공률이 도르트문트 시절에도 막 60%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은 진짜 창의적인 패스 한 방. 상대도 우리도 약간 허를 찌를 수 있는 네. 예, 그런 창의적인 패스 한 방, 그리고 창의적인 드리블 한 방, 네. 이런 걸로 먹고 살던 선수인데 바르셀로나는 일단 그러니까 최대한 정교하게 플레이하는 것도 중요시 여기는 데다가 바르셀로나에서의 부진과 부상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자신감을 잃은 모습들이 커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덴벨레를 제가 지난 시즌에도 이제 부상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덴벨레를 지난 시즌에 좀 옹호하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인저리 프론이 있지만 나왔을 때는 확실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그것도 이제는 없어졌죠. 저는 이날 덴벨레 새로 영입된 선수인 줄 알았습니다. 네. 뛰는 거 보면서. 프리시즌부터 약간 좀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죠, 이미.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덴벨레 히트맵인데 덴벨레가 처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나왔었다가 네. 수아레스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된 이후에 하피냐를 이쪽에 두고 덴벨레는 이제 왼쪽으로 자리를 옮겼죠. 근데 뭐 사실상 이 히트맵을 보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덴벨레의 활약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그리즈만인데 일단 간략하게 스탯 먼저 볼게요. 90분 뛰면서 유효슈팅 하나도 없었고요. 골 없었고 어시스트 없었고요. 드리블 돌파는 5할 딱 반절 성공했습니다. 키패스는 하나 있었어요. 자, 그리즈만의 히트맵입니다. 출발 자체는 왼쪽에서 했습니다. 근데 수아레스가 나가고 나서 최전방으로 올라갔죠. 근데 사실 이게 뭐 전반전에 왼쪽에서 수아레스 아웃되기 전까지 왼쪽에서 뛸 때도 저는 그냥 굉장히 평범한 윙, 저는 이 정도 느낌 이상도 이하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볼 터치도 별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덴벨레는 볼 터치라도 많이 가져갔거든요. 아까 히트맵을 보더라도 알 수 있지만은 네. 상당히 그러니까 초록색이 두껍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볼 터치를 많이 가져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반면에 그리즈만은 이 띄엄띄엄 있잖아요. 이게 볼 터치를 거의 가져가지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이 최전방으로 올렸었을 때 이 그리즈만이 보여줬었던 움직임이 약간 타겟형 스트라이커에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여기서 받아주고 풀어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사실 그리즈만을 타겟형 스트라이커로 쓸 거면 과연 이 선수를 왜 데려왔느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을 정도로 뭔가 제가 느꼈을 때는 좀 맞지 않은 옷을 입은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역력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아까 알레냐 얘기를 할 때 잠깐 좀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발베르데와 알레냐가 처한 사이를 이 상황을 굉장히 좀 잘 묘사하는 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발베르데는 자, 너 뭐 해야 할지 알지? 몰라요. 알레냐는 몰라요. 그리고 발베르데는 나도 모르겠다. 그냥 메시한테 가서 안녕이라고 인사나 하고 와라. 그러니까 조를 다 깐 거죠, 사실. 네. 그리즈만이 그러니까 아까 왼쪽에서 별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거는 결국 그 알레냐 쪽에서도, 왜냐면 알레냐가 그러니까 3명의 중앙 미드필더에서 왼쪽에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의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인 것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렇죠. 예.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알레냐를, 물론 그가 바르셀로나 유스에서 최고는 리키 푸치라고 항상 밀고 있지만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도 알레냐도 되게 그거 그러니까 나쁜 자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유망주라고 네. 봐왔는데 이 경기에선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교체된 게 너무나도 당연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수아레즈를 제외했을 때. 네. 네, 그리고 발베르데 감독은 뭐 사실 이날 경기 그 벤치 명단을 봤을 때 공격 자원이 없었죠? 네, 굉장히 망한
좀 벤치 명단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카를레스 페레스를 투입을 했습니다. 예. 별 소득은 거두지 못했지만요. 이럴 거면은 말콤을 왜 팔았나 뭐 막 그렇죠.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올 차라리 말콤이 정도죠. 낫지 않나 이제 예.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할 정도로. 거기다가 이제 그냥 하죠. 덴벨레 그러니까 네. 부상인데 참고 그냥 뛰었잖아요. 그래서 네. 계속 허벅지 만지면서 계속 그쵸. 뛰었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 그거 햄스트링 문제 발생해가지고 5주에서 6주 빠진다라고 떴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바르셀로나 보드진데 빡쳤다고 하는데 부상 숨기고 그랬다고. 얘 예전에도 부상 숨기고 뛰었다고 하는데 이미 도트문트에서요? 아니요 바르셀로나에서 바르셀로나에서. 이번이 두 번째래요. 얘기 안 하고 햄스트링인데 그냥 뛴 게. 이렇게 되면은 공격 자원이 진짜 없게 된 거예요. 쿠티뉴 보냈죠, 말콤 보냈죠. 공격 쪽에 누구 써요 지금? 공격 뭐 메시, 그리즈만, 수아레스 이 세 명을 계속 돌릴 것도 아니고. 거기서 이제 찐빠가 났을 때 대체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덴벨레 더 큰 문제점은 부상 숨기고 뛰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 팀 메디컬 쪽에서는 토요일날 검진 한번 받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덴벨레가 예. 내가 조금 있어 보고 아프면은 받을게 라고 했는데 일요일날 연락이 안 됐습니다. 이 공식적으로 이 테스트를 받은 게 월요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도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빌바오를 좀 보면 물론 이제 산세트 선수가 먼저 들어오고 아두리스는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아두리스는 거의 한 제 기억에 87분에 예? 들어왔었습니다. 나오자마자 골 넣었죠. 네, 그렇죠. 환상적인 골 넣었죠. 아, 진짜 난리 났습니다. 시저스키. 네, 이날 경기의 영웅은 바로 이분입니다. 아리치 아두리스. 3분 뛰고 터치 2번에 제공권 1번 이겼고 원샷 원골입니다. 예. 뭐 정말 이 아두리스 선수가 이제 올 시즌이 끝나면 은퇴하잖아요. 예. 정말 이 은퇴 시즌에 이보다 화려한 시작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골도 멋있었고 예. 가는 의미도 좋았고 이 잡아낸 상대가 또 바르셀로나라는 점도 상당히 좀 뜻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그거 첫 터치 골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가 이냐키가 나오고서 채 벤치로 들어가기 전에 골을 치고 넣었어요.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이드 라인에서 아직 네. 이게 들어가기도 전에. 좀 귀엽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마치 차가 식기 전에 뭐 예, 네. 딱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관훈장 느낌이죠. 예. 이 차가 식기 전에 적장 목 베고 돌아오겠다. 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아리차두리스는 이 라리가에서 15시즌 연속 득점을 신고하면서 리오넬 메시와 타이를 이루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이 라리가 개막전에서 2008년 이후로 이제 첫 번째로 패배를 당하니까 굉장히 또 오래됐어요. 이 패배 자체가. 심지어 10전 전승이었어요. 네, 그렇죠. 예, 거기가 이 2008-09 시즌이 펩 과르디올라의 데뷔 시즌이었거든요. 네, 네. 예, 그때 그리고 2경기 연속 패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마다도 좀 뭐랄까 변명거리가 됐어요. 왜냐면은 프로 감독을 해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바르셀로나 2군 감독을 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갖고 그때 첫 2연패 했을 때 야 역시 초보 감독 데려와가지고 이게 뭐냐 지금 램파드 첼시에서 네. 욕먹듯이 그렇게 됐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승승장구를 한 거였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제 발베르데는 프로 경력이 굉장히 많은 감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변명의 여지가 더 없어지는 거죠. 네, 그나마 바르셀로나가 뭐 사실 저는 이것도 뭐 위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안거리 삼을 수 있는 건 그래도 대용은 뭐 그렇게 또 나쁘진 않았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라리가 데뷔전에서 아틀레틱 빌바오를 상대로 93.9%의 패스 성공률, 그러니까 66개를 시도했는데 4개 빼고는 다 이제 좀 제대로 갔다. 그리고 이 경기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 중에 가장 좋은 기록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통계가 주는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어쨌건 전진 패스 비율 자체가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거 화살표들을 봐도 알 수 있겠지만은 전진 패스를 네. 또 한 번 심지어 또 막혔어요. 예, 그 전진 패스 숫자 자체가 워낙 너무 적었고 네. 대용답지 않게 좀 그가 뭐랄까 길게 뻗어나가는 패스도 조금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결국에는 바르셀로나는 이날 경기 패배를 하게 되면서 메시 없이 치른 최근 6번의 경기에서 2무 4패, 승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제가 칼럼에서 적은 내용인데요. 이것 때문에 제가 다 수작 거부 계산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펩 가르디올라 감독 시절은 제외하고요. 왜냐면 네. 펩 가르디올라 감독 시절은 바르셀로나 최대 황금기니까요. 네. 가르디올라 감독이 떠난 2011-12 시즌 이후로 바르셀로나가 그리고 또 이제 발베르데가 부임하기 전까지 바르셀로나가 메시 없이 치른 46경기에서 37승 3무 5패로 네, 공식전이죠. 예, 공식 대회에서 준수한 성적을 올렸어요. 그리고 라리가에서도 22경기 18승 1무 3패였거든요. 그래서
승률이 8할이 넘었어요. 네. 하지만은 이제 발베르데 부임 이후 그 다음에 이제 공식 대회 8승 3무 5패. 그래서 승률 5할 정확하게. 또 이제 라리가만 놓고 보면은 3승 1무 3패. 5할이 안 되네요. 네, 거의 42% 네. 의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가 메시 의존성이 심한데 이 중에 더 심한 게 최근에는 2무 4패라는 거죠, 공식 대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경기력적인 것도 경기력적인데 결국에는 수치상으로도 이렇게 이 메시 의존 쪽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지금 발베르데 감독하의 바르셀로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메시 없는 바르셀로나, 메시 없는 발베르데 바르셀로나, 그리고 뭐 덴벨레를 비롯해서 그리지만 다양한 선수들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를 나눠봤는데, 글쎄요, 뭐 바르셀로나가 시즌 전에는 뭐 올 시즌 라리가 타이틀을 거머쥘 뭐 1강으로 뭐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이 첫 스타트가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예, 지금 그것 때문에 뭐 메시가 모래사장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네. 있고 또 당장 2라운드부터 뛰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거 패티션이죠. 예, 그거 조금 이것도 그가 무리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뭐 그리즈만의 영입 이런 게 메시가 없었을 때도 일정 수준의 경기력을 유지를 하면서 예. 그러니까 메시가 조금 더 큰 경기에 집중을 할 수 있을 만한 이 뭐라고 할까요? 여유를 만들어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었는데 일단 이 아틀레틱 빌바오의 1차전에서는 그런 모습을 뭐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오히려 메시를 좀 빠르게 복귀를 시켜야만 이 팀이 정상화가 되겠다는 느낌을 줘버린 바르셀로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이제 쿠티뉴를 바이에른 뮌헨으로 임대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임대 보낼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당연히 이건 네이마르 오는구나. 네. 예,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지부진하죠. 예, 도리어 네이마르 뭐 안 보낸다라는 보도들이 최근 들어서는 또 강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뭐 일각에서는 바르셀로나가 1년 임대료 쓰고 이제 돈을 예. 그 다음에 지불하면 말도 안 되는 선임대 후 영입으로 하겠다라고 네. 했다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파리 생제르맹이 뭔 병신 같은 소리야 약간 이런 바로 그냥 돌려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퍼를. 그러니까 뭐 네이마르 영입도 지금 뭐 지지부진하고 바르셀로나가 이 메시 없는 난관을 좀 어떻게 헤쳐나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